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지금 제가 앞에 띄워놓은 문제는 우리 저번주 마지막 시간에 문제 4개, 다음 수업 전까지 한번 풀어봐 주세요, 풀어봐 보세요 라고 했던 그 문제의 첫 번째 문제예요. 주말 동안에 시간이 있으셨을 테니까 복습을 충분히 하셨다면 아마 다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네 문제는 다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일단은 지금 하게 될 첫 번째, 우리 뭐 필요해요? 이 코드 정상적으로 실행돼서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계산기 클래스부터 필요하겠죠. 자, 계산기 클래스를 만들었더니 여기서 뭐라고들 하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 이유는 메서드가 없어서일 거고요. 그럼 메서드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코드상에 에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에러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실행했을 때의 결과를 우리는 출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라고 하니까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자,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10과 20이라고 하는 인자값 두 개를 처리하게끔 세팅되어 있고요. 이 인자값들은 각각 매개 변수로 ij 순서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 ij들은 자동으로 메서드를 만들 때 int 타입의 매개 변수, 필요한 매개 변수를 알아서 ij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준 건데, 특별한 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예전에도 우리가 반복문 사용할 때 자바가 자동으로 뭔가 int 값의 변수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i, j, k 이런 순서로 간다라고 했어요. 이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의미를 이제 맞춰보자면은 이 i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게 인티저예요. 이 정수라는 것 자체가 인티저니까 첫 글자 i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적절하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더 올바를 거고요. 근데 저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의 10, j의 20 받아질 거니까 그렇게 받은 결과를 실제로 합해서 더해서 출력에 보여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더한 결과를 제대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나요? 이거는 안 되죠. 정상적으로 안 돼요. 왜냐면 문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숫자니까 앞에 거부터 이어붙이기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괄호 같은 걸 하나 넣어서 연산의 우선순위를 높여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덧셈 연산을 진행을 할 거고 결과를 보여주겠죠. 뺀 결과, 곱한 결과, 뺀 결과도 마찬가지 그냥 빼면 되고요. 곱하는 거는 곱하면 되는데 특별히 어려울 게 없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점 하나는 곱했을 경우에는 괄호가 없어도 문제가 없겠구나. 애초에 덧셈보다 곱셈이 연산순위가 높으니까. 그런데 뭐 확실한 표시를 위해 괄호 표시를 하셔도 되고 빼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인자 매개변수 활용해서 메서드 만들어서 처리해보는 그런 문제였죠.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직전 상황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차이라고 한다면 계산기 클래스에 있는 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남겨야 되고, 그렇게 남은 결과를 변수에 저장, 그리고 저장된 변수의 값을 출력이라고 하는 행위만 다르겠죠. 일단 계산기 필요할 거고요.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 스태틱에 보이드로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리턴 타입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동 픽픽스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알아서 얘가 만들어줘요. 이렇게 자바 입장에서 알아서 리턴 타입까지 지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 그 자리 왼쪽에
int 타입의 변수와 대입면 선자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은 결과가 정수로 남아야만 한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는 합의 결과, 여기에는 차의 결과, 여기에는 곱의 결과가 남으면 돼요. 남는 거는 리턴이었으니까 이렇게 연산을 넣어주면 연산의 결과가 이 자리에 남을 것이다. 자, 쉽게 두 개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에 넘어갈 건데 얘도 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거는 그냥 스태틱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같은 느낌이라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예시도 그냥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 클래스에는 원투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필요하겠네요. 이 메서드를 만들 때에는 스태틱 메서드여야 되고요. 리턴 타입은 int여야겠죠? 결과가 남았을 때 int 타입의 변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름은 원투썸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매개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인자로 정수값 하나를 받으니까 매개 변수도 정수로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수값 리턴을 하나는 해야 되니까 일단은 리턴을 적어줘요. 그래야 이 녀석이 에러가 사라지잖아요. 리턴을 적어놓지 않고 얘를 적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먼저 하겠다라고 여기다가 막 코드를 적어봤자 어차피 에러가 나 있어서 테스트를 못하니까 일단은 에러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서 이제 내가 하고자 했던 로직을 떠올려 보면 돼요. 자, 이 녀석 1부터 인자로 넘어가고 있는 이 3이라는 숫자까지의 총 합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고 싶다라는 거고 밑에 있는 얘는 1부터 10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최종적으로 플러스 10까지 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메서드가 가져야 되는 기능은 이런 걸 처리해주는 기능인 건데 이때 마지막 몇 가지 더 할래를 누가 정해요? 인자가 정하고 있죠. 3과 10이라고 하는 값으로. 그러면 이 녀석은 종료 조건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이 과정을 거치려면 반복문은 써야 돼요. 당연히 쓰는 건데 지금 여기 인자로 주어져 있던 이 값이 종료 조건에 해당을 하겠구나. 왜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더하는 숫자가 이 녀석이니까. 그리고 시작, 초기 값은 1부터 정해져 있네요. 1로 시작하면 될 것이고 얘네들이 증가되는 폭은 어때요? 1씩 증가되고 있죠. 더해야 되는 수가. 그러면 우리는 이 알아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냥 반복문을 적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int i는 1부터 i는 n까지 돌 겁니다.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매개 변수로서 외부에서 값을 전달 받으니까 이렇게 놓고요. i를 1씩 증가시키겠다. 자, 근데 우리는 총 합을 구할 거니까 이런 변수 하나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sum이라는 녀석에게 i를 덧붙여 나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더해진 sum을 리턴을 할 것이다. 이건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건데 이제 메서드의 인자 같은 걸 활용해서 내가 똑같은 메서드를 실행하지만 인자로 값을 세팅하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건 사실 세 번째 문제랑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 풀기 전에 방금 전에 같이 풀었던 문제를 잘 해결하셨다면 얘는 똑같은 거라서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냐? 자, 1부터 3까지가 아니라 인자가 두 개가 되면서 2부터 3까지예요. 5부터 10까지입니다. 자, 뒤에 있는 숫자 종료 조건이었죠. 앞에 있는 숫자 뭘로 쓰면 돼요? 초기 값으로 쓰면 되겠네요. 1부터가 아니라 얘부터 갈 거니까. 그죠?
그리고 스텝은 역시나 1. 끝났죠, 그러면. 아니, 메스한테 이걸 만들면 안 되지. 일단은 메서드부터 생성을 해주고요. 자, 초기값 누구 쓴다고요? 여기 첫 번째에서는 인자 2, 이 녀석을 받아들이는 얘를 써야겠죠?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문제상 n2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가볼게요. 자, 그럼 초기값을 우리가 n을 쓸 건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복문 쓸 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나요? i라는 변수 만들어서 n이라는 초기값, 우리가 쓰고자 하는 값을 i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i 만들어서 0부터 하든 1부터 하든 이런 거 정해주니까 n이 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i한테는 n이 가지고 있는 값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 필요한가요? 애초에 n이라는 변수가 값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변수 왜 또 만들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종료 조건 어디까지? n이라는 녀석이 m까지, 그리고 n이 1씩 증가. 우리 이거 초기값 종료 조건 중에 필요 없는 건 안 써도 되는 거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썸한테 n을 더해 나간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썸을 리턴한다면 결과는 끝나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가도 전혀 상관없죠. 똑같아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에 i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든다라고 하는 행위는 포문이 끝나면 이 i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메모리적으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생략하는 게 자유자재로 뭐 문제가 없어. 그럼 생략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생략을 할 거니까 그냥 while 같은 걸로 써도 문제가 없겠죠. 초기값 필요 없고 종료 조건만 가면 되잖아요. 이런 거 이제 내가 그냥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골라서 쓰자, 이런 겁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런 거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자, 그러면 문제 4개 다 풀어봤고 정답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밑에 문제 2개가 다시 생겨났어요. 이 두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좀 드릴 건데, 얘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까지 인자, 매개변수, 리턴 뭐 이런 개념 배웠다고 무조건 그 개념을 연습하는 문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골라서 사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본인 스스로 시야를 좁혀놓고 시작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 문제는 진도 상황과 다르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총동원해서 풀어본다라는 느낌으로 가보시면 되고, 그 중에 사용되는 게 있고 안 사용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풀어볼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가 2개인데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번 감을 못 잡으면은 어렵다가 아니라 난해해져서 못 풀어요. 그래서 감을 좀 잘 잡고 방향성을 정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자, 첫 번째 문제가 매개변수를 사용해서 전사가 매번 다르게 공격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 전사 클래스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전사 클래스의 안에는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이 공격 메서드는 리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져도 상관은 없겠지만 리턴이 없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이러한 출력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버리면 우리가 공격 메서드를 3번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박아놨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 공격 메서드가 지금 첫 번째 실행되고 두 번째 실행되고 세 번째 실행되는 이 상황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 보자라고 문제가 했으니까 실제로 인자와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자, 제가 공격 메서드를 첫 번째 실행, 공격 메서드를 두 번째 실행, 공격 메서드를 세 번째 실행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얘네들을 좀 나눴어요. 이 말대로 코드를 작성을 해 본다면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인자를 1로 줘요. 여기는 2로 줘요. 여기는 3으로 줘요. 그리고 이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만약에 저 i라는 녀석이 1이야? 그러면 브라이언이 칼로, 만약에 i라는 녀석이 2야? 그러면 필립이 창으로, 만약에 i라는 녀석이 3이면 마크가 지팡이로, 이래도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건 되게 원초적으로 그냥 상황만 놓고 들어온 건데 이것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보자면 애초에 1, 2, 3 숫자를 넘길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야 되는 이름과 공격하는 무기에 대한 변화를 인자로 줘버리는 거죠. 브라이언, 칼, 이렇게. 필립, 창, 마크, 지팡이. 그리고 공격 메서드에서는 문자열 2개 받고 있으니까 스트링으로 받으면 되겠네요. 매개 변수로 받아온 녀석을 출력에 그냥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해주면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방식을 보여드렸는데 둘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한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방식은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뭔가 순서가 명확한 어떠한 상황이 된다면 그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골고루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랑 똑같은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재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추가됐어요. 근데 이 재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공격 메서드랑은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공격 메서드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브라이언, 칼, 뭐 혹은 1, 2, 3 이런 걸 넣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재공격은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는데 직전에 공격 때 누가 뭘로 공격했는지를 얘가 알고 있다가 그대로 써먹어야 돼요. 그게 재공격 메서드가 가지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문제를 풀었던 방식으로
자, 이렇게 공격 메서드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녀석한테 값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공격은 해결이 됐는데, 자, 재공격. 이 녀석은 직전에 공격 메서드가 사용했던 이 브라이언과 칼이라는 정보를 알아야 된다. 실제로 필립이 창으로 공격한 다음에 마크가 지팡이로 공격을 하고 나면 직전 공격은 이 녀석이니까 재공격은 전부 다 마크 지팡이로만 나오고 있죠. 자, 이거를 똑같이 공격처럼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얘네가 했던 것처럼 인자 매개변수 넘겨주고 그거 가지고 출력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얘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좋은 방식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살짝 놓고 보자면 이거 이제 전사 클래스, 아니다, 전사 객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사 객체. 리모컨이 있을 것이고 얘한테는 메서드가 공격이라는 게 하나, 이렇게 표현하죠. 공격 메서드 하나, 재공격 메서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인데, 자,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브라이언과 칼이라고 하는 이 인자 값은, 여기에 세팅된 인자 값은 매개 변수 네임과 웹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공격 메서드의 안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의 개념으로 네임과 웹폰 들어가 있게 되는데, 자, 재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얘 입장에서 재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이 당시에 공격 메서드가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네임은 누구고 웹폰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가능한 방법은 없어요. 왜냐? 공격 메서드와 재공격 메서드는 서로 다른 메서드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매개 변수인 지역 변수는 메서드가 시작될 때,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 녀석이 선언되면 그때 만들어졌다가 언제 사라져요? 메서드가 끝나면 사라지죠. 자, 그럼 서로 다른 메서드는 당연히 지역 변수를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녀석이 세상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얘네는 세상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얘가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얘네가 뭘 갖고 있었는지를 얘가 알려면 뭔가 이렇게 뭐 직접 접근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어요. 불가능. 그러면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얘네를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얘 입장에서, 그리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이 제공격 메서드는 얘네가 필요해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을 했는지가 필요해요. 그래야 똑같이 따라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데 사용이 안 돼. 그럼 포기할 거예요? 아니죠. 필요한데 내가 못 쓰는 이유가 얘가 실행될 당시에 이 녀석들이 세상에 없어서죠. 그러면 얘가 실행될 당시에는 세상에 있죠. 그럼 얘가 끝나도 이 녀석들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게끔 어딘가에 보관해 놓는다면, 그렇다면 얘가 실행될 당시에 그 값을 가져다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메서드가 둘 다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려면 그건 이제 전역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역 변수 두 개를 만들어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이 녀석들이 가진 값들을 여기다가 보관해 놓는 거예요. 백업. 그리고서
재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는 전역 변수에 있는 이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코드로 옮겨 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변수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두 변수를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 네임과 웨폰이 가지고 있는 지역 변수 이 녀석들이 가진 값을 가지고서 얘네들을 백업 이렇게 이 백업의 과정은 출력을 하고 나서 해도 되고 출력을 하기 전에 해도 되고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메서드가 종료되기 전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백업을 좀 시켜놓고 이 공격 메서드가 끝이 나면 네임과 웨폰 이 녀석들은 진짜로 세상에서 사라지지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값을 얘네가 다시 저장해놓고 백업을 해놓고 관리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끝나도 얘네는 안 사라지니까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과정은 이제 변수의 스코프에 따라서 변수가 가지는 스코프에 따라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연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놓고 재공격 메서드에서는 이 출력문 그대로 가져다가 써도 돼. 변수에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재공격의 상황이 해결이 된다. 이 재공격은 정말로 마지막에 공격했던 공격 방식을 기억했다가 다시 한번 그 방식으로 공격하는 형태의 메서드가 되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필립 창을 저장을 했다가 마크 지팡이로 다시 바뀌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마크 지팡이로만 재공격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메서드가 가진 매개 변수의 값, 지역 변수를 백업해 놓고 다양한 메서드에서 활용하는 이 방식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정말 많이 쓰이는 방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러면 수업 페이지에 또 정답 올려드릴 거고 이제는 새로운 개념을 또 하나 들어갈 건데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하다가 좀 애매하게 끊길 바에 약간 쉬는 시간을 좀 먼저 가졌다가 2교시에 이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가지시고 자, 이제 앞에 화면 다시 볼게요. 2교시 이어서 갈 건데요. 자, 제가 코드를 하나 적을 거고 여러분들은 이 코드의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뭐 나옵니까? 네, 숨쉬다 잘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렇죠. 동물 클래스에는 숨쉬다가 없으니까. 동물 클래스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진 동물 객체에도 숨쉬다는 없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의미를 반대로 썼어야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죠. 자,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동물은 숨쉬다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사람한테는 숨쉬다가 없어서 안 돼요. 똑같은 얘긴데. 자, 이거를 가능하게 할 거예요. 근데 가능하게 할 건데 사람 클래스한테 숨쉬다라는 메서드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당연히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메서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 코드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자, 안 배웠으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 클래스한테 사람 설계도한테 숨쉬다를 만들지 않는데 얘를 만들질 않을 건데 얘가 가능하게 하려면 심지어 어떤 출력의 결과까지 나오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OOP의 특징 같은 거 옛날에 검색해서 이제 보셨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4가지의 특징 언급은 하고 있었죠. 그런 것들을 잘 떠올려 보면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배웠어야 될 그런 개념 중에 뭔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개념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개념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이 코드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상속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제가 사람 클래스를 만들어낸 이 옆에다가 exten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동물이라는 이름까지 적어주게 되면 얘는 이제 가능해져요. 실제로 코드가 문제가 없고 가능하죠. 에러도 없고 실행했을 때 결과도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상속의 개념이 되는 건데 자, 상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의미죠? 물려주는 거죠. 물려주고 물려받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려준다로 생각을 해볼게요. 누구에게? 누가 누구한테 뭘 물려주면 우리가 그걸 상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면 상속이죠. 자,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를 물려줄 수 있나요? 이거는 말 자체가 물려준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지죠. 자식이 부모한테 무언가를 주는 행위는 그냥 효도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줘야 이제 이게 상속이라는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 자, 뭐 현실로 따지면은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이제 코드,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상속은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모든 것. 물론 이것도 재배되는 상황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는 이제 특수한 개념 같은 느낌이라서 일반적으로 상속이 사용이 됐다. 그럼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든 것을 물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준다라고 했는데 프로그래밍도 이 개념이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상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 클래스를 이제 실제로 언어에서 사용하는 영단어로 의미를 바꿔보면 슈퍼 클래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식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모든 것을 물려준다. 이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변수, 그리고 메서드까지. 자, 클래스는 애초에 변수와 메서드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클래스에다가 메서드 같은 거 만들지 않았는데 이런 데다가 막 if문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못 쓰죠. if나 for 같은 우리가 배웠던 기초적인 제어문, 문법들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메서드의 안쪽에서 쓰는 거예요. 클래스의 안쪽에는 변수라던가 혹은 메서드라든가 이런 녀석만 일단 존재할 수 있죠. 이 메서드의 안쪽에 존재하는 거는 메서드 거니까. 그래서 변수와 메서드, 클래스가 가진 모든 것, 그것들을 물려준다의 개념이 상속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본 이 시점에 이 코드를 보고 얘가 왜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한테는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사람 클래스한테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동물 클래스를 적어줬더니 사람 클래스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진 이 객체한테도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죠. 그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 클래스는 동물 클래스한테 뭘 물려받은 거예요?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상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쓰는 키워드는 얘하고는 extend예요. 얘는 의미적으로는 이제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확장이라고만 생각해도 사실 맞는 말이 되고요. 상속을 해주는 키워드로만 봐도 맞는 말이 되고 둘 다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이게 왜 확장의 의미가 딱 들어맞는 건지는 우리가 좀 더 상속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면 이제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사람 클래스는 동물 클래스를 물려받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사람 클래스는 동물 클래스에게 상속을 받았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클래스는 동물 클래스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까지가 우리가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속의 이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에요? 동물이 부모고 사람이 자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속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면 앞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봤을 때 상속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이득은 뭐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재활용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좀 논리적으로 표현할 때, 공부를 하면서 표현을 할 때 코드 재사용성이라는 얘기를 말을 하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이제 근본 중에 하나는 코드 재사용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고 코드의 간결함을 추구하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가진 근본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을 통해 우리가 지금 본 이점은 코드 재사용성이 증가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상속을 통해 우리가 이제 뭐 동일한 메서드를 두 개를 써야 된다. 이게 A라는 메서드인데 똑같은 거를 여기서 써야 되고 여기서도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이러면 겹치니까 이거 무조건 상속해가지고 재사용성을 늘리면 이득이다 라는 얘기죠, 지금 상황이. 근데 얘가 무조건적인 이득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을 써야 하는 상속을 써야 하는, 그리고 써서 좋은, 쓰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인지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자, 이 한 줄의 코드를 클래스 A is B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 is B. 이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A는 B다거든요. A는 B다. A is B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클래스를 가지고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사람은 동물이다. 맞아요? 맞죠? 이게 문제가 없을 때에만 상속을 해야 돼요. 동물은 사람이다. 맞는 말입니까? 이건 좀 이상하죠? 동물에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단 얘기는 여기랑 사람이랑 동물이랑의 지금 이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되면 코드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왜냐? 컴퓨터는 이 클래스 이름이 사람인지 동물인지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이거 이름은 우리가 지은 거예요. 컴퓨터는 그냥 상속이라는 문법이 문제가 없고 문법상 물려받았을 거니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사람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A, B라고 하는 이걸 통과하지 못했을 때, 이게 틀린 말일 때 상속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자,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지금 한글로 사람이다,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인지가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영어로 지어졌다라고 해도 우리가 클래스 이름 지을 때, 메서드 이름 지을 때, 변수 이름 지을 때 전부 다 목적에 맞게끔 적절한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A is B라는 이걸 이제 우리가 A-B 테스트라고 표현을 해요. 이 A-B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일 때, 이게 틀린 말일 때는 상속을 절대로 쓰지 말자. 이거는 문법상 안 되는 거다라고 봐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안 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중도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더 클래스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다 보면 이 이유가 명확해지긴 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부모가 있어요. 지금 동물이 부모고 사람이 자식인데, 이렇게 동물이라는 부모는 자식을 사람만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가 동물이면. 자, A-B 테스트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만약에 클래스 강아지를 만들었어요. 동물을 상속받으면 문제가 있나요? 강아지는 동물이다. 문제 없죠. 실제로 문제 없네요. 그리고 메서드 물려받는 것도 문제 없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여럿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이 자식은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부모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식으로 여러 갈래 뻗쳐 나왔는데 이 자식들이 또 부모가 되어서 누군가를 자식으로 가질 수 있고 또 이 자식은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뻗쳐나갈 수 있고 만약 이런 식으로 관계가 엄청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B 테스트가 제대로 통과되지 않은 상태가 요 안에 사용이 된다면 밑에 있는 이 녀석을 따질 때 여기부터 따져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 사용하는 목적이 코드 재사용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목적만 있는 건 아니에요. 클래스들 간에 관계를 성립할 때도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엄밀히 따지면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코드 재사용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이에요. 얘가 먼저란 얘기죠. 이게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겠지만 상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직접 개발할 당시에 상속 관계로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상속을 왜 명확하게 알아야만 하냐면 자바에는 JDK에는 수많은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죠. 이 클래스들은 상속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얽혀 있다. 자,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있죠. 제일 많이 써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자, 여기도 누군가를 상속받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익스텐지는 보이지 않지만 이건 누군가를 상속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얘는 상속이 없었네. 이거 말고 리스트를 봅시다. 이런 녀석을 보면 얘도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으니까 또 느낌이 이상하죠? 얘를 봅시다. 클래스 익스텐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속 관계가 엄청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속을 알아야 우리가 JDK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클래스 얘네를 쓸 줄 알아야 자바를 쓰는 건데 상속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것들을 쓰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또 드린 적이 하나가 있어요. 자, 자바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다? 오브젝트가 있다. 자바에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클래스의 뭐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모든 클래스의 가장 위에 있는 부모는 오브젝트입니다. 우리가 코드를 직접 써놓지는 않았지만 익스텐즈 오브젝트라고 쓰지는 않지만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나머지 모든 내용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실제로 있는 녀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이런 걸 하면 여기에 뭐 쓰여 있어요? java.lang.object 쓰여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뭐 쓰여 있어요? 스포 클래스. 스포 클래스가 뭐라고요? 부모 클래스. 자바에서 모든 클래스를 만드는 행위에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빼도 돼요.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바꾸는 게 맞아요. 바꿀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냥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를 타입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얘를 가지고 객체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안에 변수와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자바라는 언어 자체가 그냥 객체 그 자체니까. 본질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A/B 테스트. 컴퓨터야 당연히 이름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를 위해 개발자가 나중을 위해 이거를 무조건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속의 상황을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이거 코드 결과 뭐 나와요? 실행하면 숨쉬다 느낌표가 여기서 당연히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느낌표로 나옵니까? 나와요. 물려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 물려받는다의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상속은 사실 지금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가 A 동물, A 사람, 여기 동물 객체겠죠? 여기 사람 객체고 이렇다라고 했을 때 리모컨 연결, 동물에는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도 리모컨 연결, 사람한테도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쓰는 거죠. 실제로 리모컨 누르고서 자동 완성 눌러보면 여기에 존재해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 메서드 만들어서 쓰던 거랑 사실상 비슷해요. 똑같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고 버튼을 누를 수 있으니까 실행도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건데 자, 얘가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숨쉬다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정말로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를 뭘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점선이 됐는데 얘는 정말로 있다 셈 치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숨쉬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서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가상의 존재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정말로 있었다. 물려받는 이 녀석이 정말로 여기에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코드는 무슨 의미예요?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붙여넣기를 좀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숨쉬다가 정말로 여기 들어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지금 저는 이렇게 코드 쓴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 인자 매개변수 개수나 타입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존재해도 지금 에러가 없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 전 진짜로 여기에 존재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가상의 존재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클래스 안에 실제로 숨쉬다라는 메서드를 직접 만들어내도 이게 코드상 문법상 에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러면 뭐 나와요? 여기서는 당연히 느낌표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예상할 때는 이제 골뱅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을 생각을 해 봤을 때 뭐 가져다가 쓰는 개념이 있었다면 본인한테도 가까운 쪽에 있으면은 항상 그게 사용이 되는 지역 변수 같은 개념, 그런 거랑 유사하게 이거 뭐 물려는 받았겠지만, 동물한테는 이렇게 느낌표로 물려 받았겠지만 사람 자체한테 이게 있어 버리면은 이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돼서 우리가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결과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 코드에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이 클래스에는 메서드가 각각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각각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둘 다 숨쉬다라는 걸 이름으로.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숨쉬다 하나, 여기도 숨쉬다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녀석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상속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해서 코드 재사용성을 증가시킨다. 코드 재사용성을 위해 상속을 쓰는데 이렇게 쓴 거는 재사용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재사용이에요. 그래서 동물한테는 숨쉬다 메서드가 여전히 있고요. 사람한테는 여전히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자, 동물한테 물려받은 숨쉬다가 이렇게 있다셈, 가상의 존재로 있다셈 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 클래스의 숨쉬다가 정의된 것처럼 코드를 적게 되면 이 녀석을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도 반가상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숨쉬다의 원본은 부모한테 있습니다. 부모한테 있는 원본을 우리가 가상의 존재로 갖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녀석을 불러낼 때, 그 녀석을 사용할 때 그냥 부모가 물려준 대로 쓰는 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상황. 근데 지금 얘는 부모가 물려준 숨쉬다를 쓸 건데 그걸 쓰긴 쓰는데 부모가 물려준 대로 쓰고 싶진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쓸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개념이 오버라이딩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OOP의 특징 중에 다형성에 해당했던, 오버라이딩 말고 하나 더 있던 게 오버로딩이었죠. 둘이 이름이 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기능이에요. 오버로딩은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 명일 때 인자와 매개변수, 타입과 개수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다른 메서드 취급을 해주는 게 오버로딩이었고, 오버라이딩은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를 자식 입장에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재정의했다라고 하는 게 오버라이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재정의를 하게 되면 자식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하나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그걸 불러다가 쓸 때 변형시킬 가상의 틀만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개념은 상속이라는 걸 사용했을 때 원본 숨쉬다 얘만 물리적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 자식 입장에서 만들어낸 오버라이딩이 됐든 아니면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물리적인 메서드는 한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봤을 때, 이 코드를 봤을 때 메모리에 저장되는 메서드는 총 몇 개예요? 라고 하면 몇 개?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이 코드가 실행될 때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메서드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얘는 재정의를 한 거지 새로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코드 재사용성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동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런 게 하나가 붙어요. 자동 완성 기능을 써서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게 하나가 붙는데 이거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아니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어노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녀석은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근데 나중에는 이런 어노테이션들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때는 꼭 붙여줘야 되고 지금은 없어도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자, 부모가 가진 숨쉬다에는 int a라는 지역 변수 하나가 생성이 됐고 10이라는 값을 가진 상태에서 출력에 사용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숨쉬다 10 둘 다 나올 겁니다. 이거는 부모가 물려준 대로 사용을 하겠다. 재정의를 안 한 거니까. 그럼 이거 그대로 있다 셈 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코드를 이것까지 주석을 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재정의를 한 거니까 부모가 숨쉬다라는 메서드 안에 들어있던 이런 기능을 물려준 거를 못 써요. 얘는 여기에는 a라는 변수가 없어요. 재정의를 해버리는 순간 부모가 뭐 어떤 기능으로 메서드를 물려줬던지 간에 그 기능은 그냥 내 마음대로예요. 지금부터 재정의를 딱 시작하면 그런 게 오버라이딩이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자식 입장에서의 숨쉬다는 안 나오고요. 아예 없으니까. 자, 그럼 메서드의 상황은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변수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동물 클래스의 이름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이라는 변수는 자, 사람 클래스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우린 상석이 모든 것을 물려준다라고 했으니까 변수와 메서드 둘 다 물려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 쓸 수 있어요? 이름 변수 이런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진짜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메서드처럼 점선으로 있다 셈 치는 거. 그죠?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this를 사용해서 접근하는 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냥 써도 가능하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 뭐 나옵니까? 거북이 나옵니까?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면 과연 거북이가 나올지. 거북이는 안 나와요. 왜? 이거 왜 안 나와요? 자, 부모가 물려준 건 뭐예요? 이름이라는 변수 공간이에요. 전역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녀석 초기화되기 전에는 뭐 들고 있어요? 널 들고 있겠죠. 자, 이 녀석의 이름이라는 변수의 값을 초기화한 건 언제예요? 동물 객체를 만들고 나서죠. 동물 객체는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요때 만들고 나서 이거 눌러서 이 녀석한테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 객체를 만들거든요. 근데 사람한테는 이름이라는 공간이 있다 셈 치는 거였고 숨쉬다도 있다 셈 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얘를 눌러서 이걸 호출하죠. 숨쉬다를. 이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을 얘가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없죠. 이거 당연한 거죠. 얘네들은 서로 다른 객체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값을 저장하는 이 과정을 여기다가 했다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북이가 나오죠. 이러면. 왜냐면 물려주는 이름이라는 공간 자체에 거북이라는 값을 초기화한 후에 넘겨줄 거니까. 이거는 객체가 서로 다른 객체가 처리한 과정이 아니라 클래스 설계도에서부터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물려받을 거니까. 이게 변수 상속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워딩을 한번 써볼까요? 부모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가 가진 변수와 메서드의 총 개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OX. OX X. 왜? 부모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줄 텐데,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과 같거나 적어야죠. 왜냐면 내가 있는 건 자식은 무조건 있어요. 다 주니까. 근데 자식은 부모가 물려준 거 말고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가져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문제 당연히 없겠죠. 이거는. 그럼 이제 이 코드에서 이 코드를 실행할 때 메모리에 할당되는 물리적인 메서드의 개수는 하나, 둘이 되는 거겠죠. 얘는 재정이니까. 그죠?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라는 변수가 부모한테 있으면 얘한테 있다 셈 치는 거라 하나 있을 텐데 여기다가 이런 거 만들면 이제 이름 2라는 녀석은 동물은 없지만 사람은 있잖아요. 그럼 사람 클래스한테는 이름이랑 이름 2, 숨쉬다와 숨쉬다 2, 4개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할 거고 동물은 이름과 숨쉬다만 사용이 가능할 거고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상속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살짝. 아주 기본적인 상속의 내용은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건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 부분은
조금은 넘기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아요. 네, 알려드리긴 해야 돼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아까 전에 메서드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를 자식 입장에서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정의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 메서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녀석을 내 입맛대로 그냥 바꾸기만 하는 거. 메모리적으로 효율이 있는 재사용성을 의미를 가지는 녀석이었는데, 자,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죠. 누구한테? 자식한테.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 코드. 아까 전에는 이 코드를 했을 때 이거 쓰기 전에는 거북이가 나왔죠. 근데 이 코드가 생기면 과연 거북이가 나올 것이느냐?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전에 메서드 오버라이딩 배우는 그 시점처럼만 생각을 해도 안 나오겠죠. 안 나와요. 널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오버라이딩과는 개념이 달라요. 오버라이딩은 재정이어서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하되, 그러니까 똑같은 거 사용을 하되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쓸 거야 라는 의미의 오버라이딩 재정이었다면 이 변수는 그냥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변수한테는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오버라이딩은 메서드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새로 생겨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새로 생겨난 게 맞으면 지금 이거랑 같은 얘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코드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렇게 안 써있다 뿐인 거지 사실 있다 셈 치는 거였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겠대요.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새로 만든 거래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속에서 사용하는 변수에는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물려준 변수랑 같은 이름으로 자식 클래스에서 변수를 생성하면 이걸 우리가 변수 가리기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 자체를 우리가 변수 가리기라고 합니다. 이게 왜 가리기라고 표현을 하냐면 부모가 물려준 거는 점선으로 이따셈 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점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변수에게 이 위에다가 실선으로 된 변수 하나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게 이제 덮어 씌워지는 아예 전에 게 사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가리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 실선으로 만들어진 이름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점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이름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려놓기만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변수 가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디스는 뭐였어요? 디스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객체를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상속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부터 슈퍼라고 하는 리모컨을 하나 더 쓸 수 있게 돼요. 이 슈퍼라는 리모컨은 뭐냐면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나한테 물려줬죠. 그럼 나는 부모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슈퍼라는 리모컨을 우리가 하나 더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모컨을 쓰면 얘는 어떤 의미냐? 부모 클래스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부모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진 부모 클래스 객체를 찾아가는 리모컨이 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부모 클래스 객체까지 나오느냐,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른 개념을 하나 배우면서 같이 더 얘기를 할 건데, 이 수퍼라고 하는 리모컨을 쓰면 부모한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부모한테.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디스점 이름과 결과가 다를까요? 디스점 이름과 슈퍼점 이름. 디스점 이름에는 이게 나왔어요. 그죠? 슈퍼점 이름에는 거북이가 나와요. 자, 이걸 보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름 위에 실선으로 된 이름이라는 변수가 하나 덮어 씌워진 것처럼 그냥 위에 생겨난 거지, 사실 안에 있는 녀석을 쓸 수 없게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가리기라고 표현을 한다. 사라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잠깐 가려놨다. 왜? 같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가 가진 이름이라는 변수를 쓸 거면 수퍼로 접근해서 쓰면 되고, 자식이 가진 이름, 내가 새로 만들어낸 이걸로 쓸 거면 디스를 사용해서 접근하면 되고,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디스도 수퍼도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스도 수퍼도 안 쓰고 이름만 넣었어요. 이러면 자식 거 봐야죠. 본인 거. 자, 그런데 제가 변수 가리기 개념을 안 써요. 그럼 이때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와요. 가려야만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물려준 변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가리기라는 개념을 써야만 디스 슈퍼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냥 사용을 하면 전부 다 같은 의미다. 결국에는 이 이름이라는 변수가 부모한테만 있는 거고 나한테는 있다 셈 가상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 부모 거를 가져다가 쓰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메서드도 똑같습니다. 메서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숨쉬다 2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뺍시다. 아니다, 있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치면은 부모는 숨쉬다가 느낌표고요, 자식은 골뱅이에요. 근데 숨쉬다 2에서 디스점 숨쉬다를 호출하면 골뱅이 나와요, 느낌표 나와요? 이거 숨쉬다 2 호출하면 골뱅이 느낌표, 이거는 골뱅이 나와요. 왜냐면 디스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건데 숨쉬다 호출하면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수퍼를 사용해서도 숨쉬다한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얘는 골뱅이입니까? 느낌표입니까? 이건 느낌표예요. 부모 거니까. 그러면 디스 수퍼 둘 다 없이 그냥 불러내면 이거는 골뱅이겠죠? 생략되면 디스를 생략하는 거니까. 자기한테 가까운 거 찾아가는 게 맞으니까. 그죠? 변수 가리기 상황과 사실 메서드도 호출하는 상황을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자, 이게 상속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업 페이지에 제가 문제를 좀 열어 드릴 건데 아마 수업 끝날 때까지 푸셔도 시간이 좀 부족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일 수업 전까지 문제를 다 풀어 오시고요.
여기다가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오리 시뮬레이션 만들기 1부터 8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하나가 더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1만 가지고 볼 거예요. 자, 이거 그냥 똑같이 가져와서 푸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문제가 상황 가정이 조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 개발 회사에 뭐 들어왔고 선임이 나한테 도움을 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를 하나 열면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하면 되고요. 다 작성을 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첫 번째 요구사항을 어떻게 완료를 했는가 적혀 있고 코드도 변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을 또 여기다가 처리하면 돼요. 만약에 1 하고 나 해결했어. 그리고 2를 딱 열었는데 내가 했던 방식과 많이 다르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식이 더 좋은가? 뭐 정답이 이것만 정답이에요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혀 있는 거긴 하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건지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를 쭉 다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까지 다 풀고 마지막 문제까지 쭉 요구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답을 열어드리진 않더라도 어차피 다음 걸 열면 정답이 거의 나와 있는 셈이니까 어느 정도는 스스로 풀면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문제가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여나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시죠.